사회를 맡아주신 한희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희석 교수님이십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명지대학교 이은재 교수님이십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홍익대학교 오병두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토론을 맡아주신 법무법인 신민의 김남준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영중 부연구원입니다. 토론의 시작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른쪽 벽면에 있는 국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토론회를 주최하신 박은정 의원님과 이성윤 의원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정 의원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게 그림이 있으니까. 네. 앞에서 하셔도 됩니다. 네, 생각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검찰은 1948년 이후 약 70년간 기소 독점권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처벌받아야 할 범죄자들을 봐주는 용도로 기소 독점주의를 마음껏 사용해 왔습니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검찰을 탐해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영장 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장 신청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함께 출범한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권을 분산하는 등 검찰 견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공수처법 제정 의미는 고발 사주 총선 개입 의혹 사건 기소에서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력난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와 비판, 수사 대상과 혐의가 극히 제한된 부분 등은 반드시 개선하여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국가공무원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행정인력도 각 부처 파견 직원을 제외하면 고작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일개 지청만도 못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물적, 인적 환경으로 조직 유지 및 기능 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오늘 열리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성윤 의원님, 자장을 맡아주신 한인섭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이윤재 교수님과 토론을 진행해 주실 김남준 변호사님, 오병주 교수님, 김영준 연구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국혁신당도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윤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공수처법 개정안 토론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1990년대 말부터 고비처 논의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법조의 비리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공수처 논의가 시작됐고 수십 년 만에 드디어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면 그 출범한 공수처가 국민의 뜻에 맞게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최해병
순직 사건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조직 사건의 조직적 은폐에 관여하고 또 이런 최정점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관련자의 휴대전화조차 압수하거나 또 그 임대출도 받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했다면 대통령실 관계자의 휴대폰 정도는 또는 윤석열 대통령실은 압수색을 최소한 시도하거나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성역 없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모인 자리가 정말 국민적 여망에 힘입어서 공수처가 제대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토론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장을 맡으신 우리 한인석 교수님과 이은재 교수님, 오병두 교수님, 김난준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공수처가 정말 성의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훌륭한 제도, 법제도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저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도착하신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님이십니다. 우리 전현희 의원님 가운데 오셔서 귀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말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공수처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만든 공수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여기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수처의 잘못이라기보다 애초에 법의속은 부족했고, 그리고 또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많은 학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공수처법을 좀 개정을 해서 정말 공수처가 제대로 된 원래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토론회가 마련되어서 오늘 저도 한번 배우겠다고 생각하고 찾아뵙습니다. 사실 공수처가 1호 사건이 아시다시피 조희영 교육감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깜짝 놀란 그런 일이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도 공수처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고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공직 비리를 견제하는 또 살아있는 권력, 그리고 검찰, 법원 이런 거에 대한 이 견제 역할 이런 거를 사실은 그동안 제대로 못해왔다 생각합니다. 제가 권익위원장일 때 사실은 이제 정권과 맞서서 싸우면서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곳, 의지할 만한 곳은 공수처다라는 생각이 든 거는 또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역할을 하라고 공수처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그 감사에 대해서 불이하고 또 불법적인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감사원장 비롯한 간부들, 그리고 그에 보완에 동안 그 불이한 일을 한 권익위 간부들, 그리고 또 관련된 이 공직자들을 한 17, 8명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한 지 거의 한 6개월 이상 지나도 아무런 수사가 착수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돼서 처음으로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착수를 했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공수처에 가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공수처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혹은 있고 의지가 있더라도 이 사실상 수사 인력과 권한이 뒷받침해주지 않고 공수처에서 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더라도 검찰이 청구하는 그만의 압수수색 영장은 거의 자판기식으로 발부하는 법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정말 신중하게 때로는 기각하고, 그래서 그거 하나를 발부받기 위해서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걸 알았고요. 왜 구속영장 청구 안 하냐 이랬더니 구속영장 청구하면 그동안 계속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차마
신청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런 표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왜 이렇게 수사를 늦게 하고 이렇게 다른 검찰에 있으면 이미 다 압색 뭐 구속영장 그리고 그 기소까지 다 끝났을 정도의 그런 사안인데 왜 이렇게 못하냐 이랬더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 게 검찰로 또 이관을 해서 검찰에서 다시 수사해서 그걸 이 기소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권력화 가는 사안이라 이걸 뭔가 덮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은 이 사건이 덮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덮이지 않도록 정말로 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수사를 해서 증거를 다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고 늘어진다. 근데 정작 수사를 담당하는 그 한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만난 검사는 2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수사관도 매일 바뀝니다. 갈 때마다 바뀌고 왜 바뀌냐 이러면 이미 엎어졌다. 그런 상황이라 그리고 또 윗선에서 불안하고 또 정치적으로 압력이 많이 있으니까 결재를 안 한다든지 사실상 수사에 방해를 하는 이런 사안들 이런 것들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수처가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고 좀 더 명실상부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권한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현재 기소독점주의가 뭐 헌법상 권한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안은 그냥 수사는 하지 못하고 뭐 기소만 하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공수처가 수사를 한 것이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지금 시작한 지 아직도 제 사건은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같은 부에서 최혜병 특검 사안을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그 인력으로는 이 큰 사건 2개를 같이 감당할 인력과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명감이 있어도 좀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사건은 이건 거의 증거나 이런 압색도 2주에 걸쳐가지고 했고 그런 게 판례나 법령이 거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기소하고도 남을 정도로 확보가 됐고 감사원장도 이제 소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지금 몇 년째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수처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권력인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의 기관이잖아요. 그럼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물론 국회에서 아무리 검사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고 실제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 그리고 불법적인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수처의 권한 확대, 인력 확장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공수처법이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한인석 교수님이나 또 각계의 탁월한 교수님과 변호사님들이 좋은 의견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2분의 의원님들과 같이 법사위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서 입법의 성과로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는 좌장이신 한인석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요즘 너무 바빠서 곧 가셔야 되죠. 아마 그런 사정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제가 평소에 가장 만나고 싶었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주최를 해주시고 또 우리 권익위에서부터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과 부패 방지를 위해서 엄량으로 같이 노력했던 여러 가지 기억들
좋은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의원님들 통해서 의원님 주신 말씀 중에 완전히 공통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근데 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러이런 인적, 물적,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공수처 활동이 3년을 경과했는데 시민단체 주장에서 출발해서 법 제정까지 25년이 걸렸더라고요. 25년. 그리고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슬로우한 트랙을 밟았어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다 겪고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 수사관과 검사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질타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뭐 하고 있냐라고 해가지고 악정고 끝에 제 역할은 그래도 각인시키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과 국가기관들이 공수처에 고발하고 또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다고 하지만 고위공직자들이 공수처의 존재에 대해서 긴장하고 조사를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검 등 검찰을 압색할 수 있는, 왜 안 하냐 하는데, 대검을 압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와대는 용사는 검찰도 압수수색하고 했는데, 우리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기관은 공수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수처를 위축시키고자 애써온 정부 여당은 최근에 특검 이전에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수처의 존재를 역설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공수처가 온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주 포괄적이고 치밀한 법 개정안을 준비하여 토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발표를 하면 방안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조문을 다 만들었습니다. 의원님들 노고를 들어드리려고 현행법과 개정 조문을 다 만들고 그 이유를 밝혀놨고요. 그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굉장히 포괄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책자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 위에서 오늘의 발표가 있으니까 준비 없이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합리적 검토 완전히 다 거치고 이제까지 경과를 다 검토해가지고 오늘의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개정 법률안이 지난 국회에서 나온 거 보니까 30개입니다. 30개.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진 재정법은 완전히 엉터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지난 국회에서는 공수처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공수처가 활짝 날개를 펴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국회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30개 법안 다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통상 새 기관이 기득 세력의 공격, 견제, 편회를 뚫고 안착하여 제 역할을 하는데 상당 기간이 걸리고 진퇴를 거듭하면서 한 걸음씩 내딛는데, 우리 역사에서 보면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진 것이 헌법재판소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 한데, 그 기관들이 안착하는데 5년 내지 10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공수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꼭 필요하고 대상자에게는 경각과 긴장을 야기하는 기관으로 이제 정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열심히 굉장히 자유롭게 격의 없이 다 토론을 하고요. 그리고 그 토론 결과를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된 개정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국회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 반영했으면 좋겠고, 공수처 쪽에나 검찰이나 법원 쪽에서도 귀 기울여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의원님께서는 바쁘시면 혹시 나가셔도
되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오늘 본 발표는 이은재 교수님이 이제 내용을 쓰고 저하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해가지고 안을 따듬어서 저는 이은재 교수님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은재 교수님은 이은재 한인섭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의 검토를 거쳐서 만들어낸 안을 이 교수님 나오셔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하고 자리 바꾸시죠. 예, 안녕하세요. 명지대 이은재 교수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1시까지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사실 좀, 이거를, 이제 논의를 좀 길게 하고, 좀 편한 분위기에서. 아니, 논의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요. 예. 30분 이내, 가능한 25분 이내로 하고, 그래야 많은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30분 정도만 하고요. 다른 분들이 이제 논의를. 25분을 염두에 두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5분이요. 알겠습니다. 자, 11쪽을 보시면, 이제 서울을 이제 고발사주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다 아시는 분들이고, 여러분 더 잘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여기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당시 검찰총장이셨던, 현 대통령 부부와, 지금 한동훈 당시 이분을 갖다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미래통합당 측의 고발을 검사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발사주 의혹인데 세상에 이런 의혹이 다 있구나라는 좀 상당히 좀 당혹스러워.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유죄가 났어요. 근데 만약에 아마 검사가 이걸 수사를 안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근데 이게 다른 기관에서 하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게 대검 압수수색도 하고 이게 그래서 공수처의 존재의의가 이런 데서 있다. 이게 1심 유죄가 났는데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12쪽에 가시면 공수처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립됐는데 하나는 이제 고위공직자 부패 또는 비리 범죄의 엄정한 처벌이고 두 번째는 비대하고 정치화된 검찰에 대한 견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탄생했는데 이 모델의 설립 법안은 이제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지금 좌장이신 한인석 교수님 그때 위원장이셨고요. 그게 2017년 9월 18일 그래서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게 상당히 사람들의 국민들의 이제 관심을 확 끌었는데요. 이게 이제 발표되니까 법무부에서 공수처 TF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알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결성해가지고 이 안을 갖다가, 그러니까 개혁위에서 만든 안을,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이 틀은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씩 변경을 안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법무부안이라고 하면 이게 불행하게도 이제 현행 공수처법이 기본적인 틀은 어차피 이제 개혁위가 만든 개혁위 안에서 나왔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디테일에서 변질된 소위 법무부안을 기초로 해서 현행 공수처법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혁위 안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이걸 갖다가 입법 자료로 지금 해석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 많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이 개혁위 안의 원래의 내용으로 사실은 돌아가는 그 안을 갖다가 다시 복귀하는 그런 내용을 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이 원고를 쓸 때는 첫 번째는 개혁위 안에 원래 이상적이었고 이렇게 절제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수처의 기능을 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가 실제로 운영이 되면서 좀 문제점들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13쪽의 세 번째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 중에서 이 좋은 내용들을 갖다가 반영시켜야 되겠다라는 건데 대부분은 개혁위 안의 내용과 같은데 좀 특기할 만한 것은 법 왜곡죄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도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가 했습니다. 13쪽에 빨간색 글씨로 보시면
개정안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원래 개혁의안 17인의 위원들로 된 개혁의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 이제 아까 한인석 좌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이 15쪽에 보시면 이제 공수처법의 제정 과정을 제가 이제 담았는데요. 여기 이제 당시 뭐 개혁위원 명단도 지금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위원장 좌장 계시고 한인석 교수님이 계시고 저도 있었고 지금 토론으로 오신 저기 김남준 변호사님도 계십니다. 제2기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죠. 저희 지금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실제로 이제 제1기가 되는 겁니다. 2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자, 16쪽으로 가시면 역사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제가 이렇게 뭐 재정 과정에 대해서 길게 쓴 제 논문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길게 썼는데 이게 단순히 이게 무슨 입법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우리가 이 개정안을 내고 그리고 현재 공수처가 왜 작동이 잘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위가 16쪽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셋째 줄 개혁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017년 9월 18일 2차 권고안에서 이제 공수처 법안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개혁위안이라고 하는데 발표 직후에 법무부에서 전원 검사로 구성된 공수처 TF를 구성했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법안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구성원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법무부 전원검사 공수처 TF라는 거 말고는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이렇게 사실 한 나라의 중요한 단체를 설립하는 어떤 법안을 갖다가 기초한 사람들인데도 자기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해요.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뭐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누가 담당자였는지 이게 없어요. 그냥 보도자료만 있는데 이 보도자료를 찾으시면 없어요. 지금 다른 거 다 있는데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보도자료도 다 있고 있는데 이것만 사라졌습니다. 없어요. 별로 이렇게 떳떳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일종의 비밀단체라고 생각되는데 예? 그래서 근데 이게 17쪽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6줄 보시면 이게 발표된 이후 나중에 의원입법으로 이제 공수처법이 제정되는데 이 법이 이 법무부 안의 내용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일치를 해요. 뭐 몇 개 바꿔요. 바꾼 게 뭐냐면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좀 이렇게 원래 개혁위안은 모든 수사권을 가진 관할 대상 범죄에 대해서 그 공소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 법무부안도 그거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국회에 가면서 그 부분만은 이제 일부 그러니까 판사, 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권을 가지고 다른 이 이외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권만을 가진다는 식으로 이제 그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17쪽에 보시면 이런 이제 법무부 안이 뭐 사실 징계만 이렇게 징계 5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편제에서 5장만 들어가가지고요. 뒤에 이 표를 19쪽에 놔뒀는데요. 이 19쪽을 보시면 이 편지에서 되게 징계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다른 조문은 뭐 거의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 항의를 했는데 뭐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 철회를 안 하시고 결국 나중에 국회에 제공을 하셔가지고 결국 공수처가 이 법을 기초로 설립이 됩니다. 18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제시하는 그 개정안의 근본 처지는 개혁위안의 원치지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일이 보면 검찰 견제를 설립 목적의 하나로 하는 공수처가 그 개혁의 대상이었던 검사들이 개혁위안을 왜곡한 소위 법무부안에 따라 운영된다는 거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 정신이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정신이 맞지 않는 법으로 운영을 하면 별로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공수처는 국민들이 지지를 해서 설립된 법입니다. 80%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설립됐는데 참여연대 청원으로 시작됐고 17인의 민간위원들이 그 모델 법안을 완성했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이걸 굳이 비밀결사 비슷한 단체에서 만든 소위 법무부안으로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통성을 되찾아야 된다. 18쪽에 세 번째 이 법무부안은 소위
법안으로서 사실 법으로서 품격이 없어요. 법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약간 베끼고 뭐 이런 거는 뭐 이해를 하는데 그건 뭐 어차피 다 법이라는 게 다 비슷하게 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뭐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에 그 소속원들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해요. 그래서 임기 3년, 3회 연임, 뭐 그리고 수사관은 사실 보통 그 정년 보장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임기 6년. 이분들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임기 보장이 없는 그 선택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뭐 이런 식의 것들이고, 그리고 더 진짜 비참한 건 이런 식의 법을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사처 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 공무원에 의해 준한다. 그러니까 검찰은 여기인데 너는 여기다, 이런 식의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 또 행정직원 숫자를 또 법률로 만드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원은 20명이다. 그 행정직원이 없으면 중요한 직원들이 뭐 행정직원 일까지 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 검찰보다 열위의 기관이고, 검찰을 견제하기 어려운 기관, 검찰에게 위협이 될 수 없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수처가 운영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했죠. 자, 21쪽에 가겠습니다. 너무 길게는 얘기 안 하고요. 공수처 명칭은, 이 공수처법에는 수사처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방송통신위원회 그러면 그 법 내에서 이 위원회는 위원회라고 부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규칙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직이 굉장히 입법상의 작은 규칙인데, 공수처는 이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특별수사기구의 이름은 공수처라고 다 부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국민들이 전부 이 이름으로 부르길 원하면 이 약칭은 공수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입법상의 기술, 어디 책에도 없어요, 그런 기술은. 그건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규칙에 불과한 건데, 그걸 지키겠다고 공수처 약칭을 수사처로 바꾸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25쪽에 가시면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고위공직자의 범위가 검찰 개혁위안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고공단이라고 하는, 고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를 갖다가 고공단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법무부 안과, 이 현행 공수처법은 이게,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관, 장관, 선거에 임명된, 이분들이 실무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사실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공단 소속의 가급, 그러니까 1, 2, 3급에 해당하시는 이분들이 실무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에요. 현실에서 일을 하면 이분들이 모든 실무를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정책의 결정권자입니다. 근데 이분들을 빼버렸어요. 이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데 고위공직자 없어요. 정무직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 사건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줄인 거 다시 다 복원해야 된다. 그 사실 이 법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게 줄였어요. 그 당시 판례라든지 이거에 안 맞게 줄여가지고 이것도 다 복원해야 되고, 27쪽에 보면 수사기관 공직자 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개혁위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고위공직자 범죄, 그리고 수사기관 공직자 범죄, 그리고 관련 범죄, 이 세 개를 합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범죄는 공범 이런 거고요, 작물 이런 거고, 수사기관 공직자 범죄는 뭐냐면 검사나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이 범한 죄.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 뇌물,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것만이 아니라 검사나 경무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범한 죄는, 이거는 자기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수사기관이 자기 소속 직원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이게 엄정해질 수가 없다. 자기 식구 감싸기라든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기관상 피해 원칙에 따라서 이 정도는 공수처에서 해라. 그래서 수사기관 공직자 범죄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게 현행 공수처법에 삭제됩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28쪽 보면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도 원래 개혁위안에서는 일치가 됐었는데, 이것도 29쪽에 보시면 공수처법은 현행 공수처법 법무부 안에 따라서 지금
법무부안에 따라서 수사기관 공직자 범죄 개념을 삭제했는데 국회에서 한 것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변경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다 분리를 해가지고 모든 수사 대상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게 한 게 아니라 이 일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자, 30쪽에 가시면 이거 다 원안대로 복귀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30조 쪽에 가시면 3쪽에 하면 이제 공수처 우선적 관할 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법무검찰 개혁이 안에서는 이게 상당히 절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당시 그 유럽에 유럽은 아니죠. 그 ICT와에서는 우선적 관할권이 있었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보충적 관할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 관할권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고 보충적 관할권은 국내 재판소가 범죄를 갖다 처리하지 않으면 그때 국제재판소가 개입해라. 그러니까 보충적인 거죠. 우선적 관할권은 ICT와는 국제재판소가 국내 재판소에 우선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 두 개를 합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수처가 일반 검사나 경찰에게 대해서 나한테 이제 이첩을 하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지만은 여기 다른 수사기관이 잘하고 있고 열심히 잘하고 있고 이게 공정성의 문제가 전혀 없으면 그냥 거기서 계속 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 현행 그러니까 공수처법이죠. 이 법무부안은 이걸 갖다가 좀 특이하게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공수처장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 그런데 다만 중복 수사 요건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수처에 굉장히 유리한 것도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되게 행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중복 수사 자기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야 돼. 수사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뭔가 공수처에 유리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힘든 이런 이상한 구조를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내용에 비치면 절대적 우선적 관할권이고 개혁이는 상대적 우선적 관할권이죠. 일정한 제한이 있는 그런 식의 얘기가 여기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공수처가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사건을 좀 장기 방치했고 그리고 막 이첩을 많이 했죠. 여기저기 이첩하고 근데 이제 검찰한테 사건 달라 그러다가 검찰이 안 줬어요 또. 왜냐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다가 다시 검찰에 줬다가 다시 달라 그러니까 검찰에서 안 주겠다. 야, 한 번 줬으면 됐지. 왜 다시 달라냐. 그래서 안 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법원에 가지고 안 줬다고 따지니까 법원에서는 그냥 검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수처가 그로 인해서 위신이 많이 추락을 했죠. 왜냐면 이첩 요청권 행사에도 검찰이 그걸 무시하고 했는데 법원에서 그걸 인정한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지금 현행법에서 우선적 관할권도 옛날 개혁이안의 원칙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시했고요. 근데 이제 하나가 이제 수사협의회가 이제 도입이 되는데 수사협의회는 원래는 개혁이안에서 토론을 많이 해서 이게 여러 번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할이 특별한 수사기관이 하나 생기면 기존에 이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와 달리 이건 독립된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관할의 경합이 생기는데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실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적 우선적 관할권도 사실 면밀하게 잘해서 집어넣었었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길 때는 이렇게 관할 조정을 하는 어떤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다가 이게 사실 논의는 여러 번 됐었는데 저희는 17인의 민간위원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사협의 근데 이번 워낙 이게 현실에서 많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도입을 해야 되겠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집어넣어야 될지 이런 얘기는 나중에 이제 토론하시는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34쪽에 가면 공수처 규모라든지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공수처 규모도 개혁이하는 30에서 50인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 기존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공수처 현 업무 같은 거를 갖다가 잘 고려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이제 25명으로 그냥 반토막 내버렸죠. 그리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36쪽에 가면 이제 구성원들의 신분 보장을 약화시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37쪽에 가시면 수사관 신분, 제가 이제 개탄할 거는 이 수사관 신분을 불안정하게 한 건 정말 너무하다 이거. 왜냐면 공수처 검사들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뭐 그만두면 나가서 변호사를 할 수도 있지만 수사관들한테는 사실 그게 없는데 그걸 임기를 갖다 제안해 놓고 하라 그러면 그걸 과연 우수한 사람들이 그걸 지원을 하겠느냐. 이건 진짜 약간 너무 의도가 너무 뻔해가지고 너무하다. 그리고 행정직원 22명 이것도 좀 너무하시죠? 예. 그래서 자, 38쪽에 가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수처의 위상이랑 권한을 줄인 것들을 원래 개혁위안의 취지대로 복원을 하는데 이게 다시 그대로 하기는 어려워요. 이미 현행법이 제정돼가지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이런 상황에서 법을 갑자기 급격하게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도적인 그런 내용으로 약간 변경을 했는데 다만 맨 밑에서 보시다시피 검찰과 공수처의 견제와 균형 관계는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 검찰청 검사를 공수처에 파견을 못하도록 했고 그리고 검찰 수사관을 공수처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그 숫자는 계속 그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관의 정원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그 안에 포함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갖다가 많이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냈고요. 41쪽에 보시면 오류 수정 같은 것도 이제 기존의 법무부안을 따른 이 법무부안에 이제 오류가 계속 이제 현행 공수처법에 그대로 간 거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바꿨고요. 자, 43쪽에 가시면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21대 국회에 나온 것이 있는데 그걸 이제 첨부자료 1에 57쪽 이하에 다 첨부를 했습니다. 제가 죄송스러운 거는 국회의원님들이 참 훌륭하셔가지고 좋은 안들이 많았는데 이걸 저희 개혁이 원안과 거의 비슷해가지고 사실 일일이 제가 각주를 못 알았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공수처 검사의 결격 사유 확대를 갖다가 김도 의원님 등이 이제 그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게 공수처 검사가 결격 사유가 당원, 선거 후보자 이거 안 될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 말씀이신데 자문 고문 이거는 이건 너무 불확정 개념이고 신분 규정에서 요거를 갖다 넣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건 빼고 이거를 집어넣고요. 44쪽에 보면 송기현 의원 등 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죄라든지 이게 발생하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고 자 46쪽에 가시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46쪽에 가면 김도 의원 대표 발의가 이제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 관여를 못하도록 하고 정치 관여를 하면 이것을 처벌하는 정치 관여죄를 신설하시자는 얘기예요. 근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발상이 어디서 나면 국정원법에서 나와요. 그래서 국정원법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사실 국정원의 업무랑 공수처 업무가 달라가지고 국정원은 약간 이렇게 비밀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상으로 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옮긴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사실 처벌 그리고 이 국정원법 조항을 보니까 이게 사실 약간 그 처벌 조항으로서 이렇게 불명확한 개념을 쓰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애매한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대신에 이제 이 말씀은 옳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선언을 집어넣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이런 분에 대한 정치 관여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이 아이디어는 여기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에 이 법 왜곡죄 이거에 반영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이 법 왜곡죄가 지금 이제 47쪽 이하부터 이제 나오는데 김용민 의원이 이제 공수처법 일부 개정안에서 공수처 이 발상은 뭐냐면 형법의 법 왜곡죄가 아마 약간 여기 생소하신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나 이런 결정권자들이 법을 왜곡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을 잘 알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법을 왜곡해서 결정을 하는 이런 걸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나치라든지 이런 걸 겪으면서 이제
있었던 독일의 법이 대표적인 법입니다. 뭐 이거 독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에 뭐 직권남용죄라든지 뭐 직무유기죄만으로는 이게 처벌하기 힘든 공간이 있는데 이 법 왜곡죄를 신설하자는 얘기는 뭐 학자들이라든지 이렇게 국회의원 입법 발의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취지가 사실 좋아요. 우리나라 판검사의 권한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이 권한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수처의 검사라든지 이 구성원들은 사실 굉장히 특별한 고려를 했어요.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려를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권한과 위상이라면 충분히 법 왜곡죄라는 어떤 의무의 대상으로서 하기 충분하다. 근데 이제 원래 김용민 의원의 아이디어는 형법에 먼저 집어넣고 이쪽 공수처법에서 이제 저기 하자는 이걸 갖다 고의범죄 범죄로 대상으로 하자는 건데 제 생각에는 공수처 검사들에게 이 정도의 위상을 갖다가 부여하고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존경의 대상으로 만들었으면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 원칙에 따라서 이걸 여기에 먼저 집어넣고 이게 물꼬를 트면 법 왜곡죄가 형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이런 식으로 법 왜곡죄를 신설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법 왜곡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봐주셔야 될 것들은 이 구속 요건을 갖다 명확하게 하는 이 점에서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3쪽에 제가 시간을 거의 맞춰본 적이 없는데 우리 좌장님께서 하도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거의 25분에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짧게 발표해보긴 처음입니다. 53쪽에 결입니다, 결. 뭐 뒤에 이제 이 부록에 이 구체적인 개정안은 67쪽에 있습니다. 67쪽. 제가 아까 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첨부자료 2, 한인섭 이윤재 공수처법 개정안. 이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게 개정안 부분인데 다 이해하실 수 있게 썼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발표문에는 없지만 공수처법 오류 있는 부분도 사실 다 고쳐놨어요. 발표문에는 없어도 이게 오류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오류를 고쳐놨고 그 부분들을 갖다가 파란색을만 보시면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면 공수처 검사는 원래 지금 7년 이상 변호사 중에서 뽑으라고 돼 있는데 이거 사실 왜 7년 검찰청 검사는 그냥 로스쿨 나오면 되는데 왜 공수처 검사만 안 돼요? 그거 사실 그렇게 되면 공수처에서 로스쿨에서 나와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디를 지원하겠어요? 검찰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검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검찰청 검사로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것도 고쳤고요. 자, 결론 53쪽에 가서 말씀드리면, 딱 3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본고의 결론은, 앞에서 본 자랑스러운 역사 회복과, 부끄러운 역사의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부끄러운 역사를 없애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회복하는 명분만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공수처가 기능을 못해요. 이 조문 때문에. 어떤 때는 약간 오버를 한 면이 있었고요. 특히 사건을 갖다가 좀 방치를 하고 그리고 남의 다른 기관한테 자꾸 일 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뒤에 말씀드리면 뒤에 이제 토론 얘기하실 때도 나올 것 같습니다만 꼭 그 얘기를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시면 공수처를 구성할 때는 일반 형사 사법 시스템이 있으면요. 그게 이제 경찰과 검사라고 구성된 일반 형사 사법 시스템이에요. 근데 공수처는 외부에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죠. 원래 개혁 2에서 이 공수처를 구성할 때 이미 수사권 조정론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공소에 집중한다라는 그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공수처만 왜 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냐? 이거는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특별한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독립성, 공정한 사건 처리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화되면 안 되고 정치대화되면 안 돼서 소규모로 유지하고 대신에 공소권도 다 주는 대신에 경찰, 검찰의 영역에는 개입하지 마라. 관할권 외에는, 그러니까 우선적 관할권 외에는 따로 근데 이제 뒤에 이제 계속 그 공수처가 어떤 걸 하냐면 경찰한테는 이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우리한테 청구하세요. 검사한테 청구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그 공소권을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공소권을 준 취지랑 약간 벗어나는 거죠. 왜냐면 그 안이 개혁위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 다수결에 의해서 다 2번을 얘기했는데 부결이 됐어요. 이 공수처는 그냥 따로 독립된 존재로서 소규모로서 자기 영역만 하고 경찰, 검찰 일에는 개입하지 마라. 거기는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로 우리가 해결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공수처가 이제 경찰한테도 영장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검찰한테 사건 보내면서 너 이렇게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오버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개혁위안에서 그게 전혀 안 들어갔어요. 전부 빼버렸어요. 형집행 빼고 다 빼버렸는데 그 안을 갖다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수처가 검찰이랑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경찰은 아예 영장 청구를 안 해버리고 경찰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검찰이랑은 갈등이 생기고 이 검찰을 견제하라고 만든 거지 검찰과 싸우라고 막 다투고 막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모습 보이라고 만든 게 아닌데 계속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그 이유가 원래 개혁위안의 공수처법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그 취지를 잘 이해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번에 이참에 개혁위안의 공수처법의 취지를 갖다가 잘 이해하도록 복원하는 그런 작업을 한 것입니다. 예. 네, 이 교수님, 마치겠습니다. 그 시간 중에 2분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좌장님께서 이거죠. 예, 우리 윤재 교수님, 발표, 박수 한번. 좌장님께서 이 결론에 이제 일부를 이제 말씀하실. 예, 이제 같이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집단 오류에 빠져 있는 게 여러 가지 발견이 됐습니다. 하나는 고위공직자들 다 공수처법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1급, 2급, 제일 핵심인 국실장이 통째로 빠져버렸습니다. 고공단을 수사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고공단이 빠지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누군가가 중간에 살짝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1급, 2급 공무원들 아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닌 이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설계할 때는 예를 들어 검사의 성범죄 업무방해 때 우리 이성열 의원님께서 이번에 국회에서 폭로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고 있거나 수사를 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검사의 모든 범죄는 그 다음에 고위직 경찰의 모든 범죄는 공수처의 대상으로 한다라고 첫 설계도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 설계도를 살짝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대하여 검사도 수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처음에 공수처는 이제 검찰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예를 들어 성범죄를 했다.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검찰에 맡기면 안 되고 그런 것은 공수처에서 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이제 구도를 설정한 게 살짝 바뀌어가지고 검사이건 일반 공직자이건 이제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개발한 단어가 기관 상피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단어를 널리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범죄는 대통령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별검사를 뽑을 때도 거기 오는 대통령의
사실상 재량적 지명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써야 될 말을 지금 이익 충돌이나 이해상충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의의로 기관 상피의 원칙, 그 기관에서 일어난 범죄는 그 기관에서 수사에서는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럼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혹시 범죄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전부 검찰이 하도록 법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담아놨을 때는 검사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구도가 되어 있는데, 애초에 구도는 그런데, 공수처 검사는 검찰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검찰의 범죄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공수처에서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검사 임기는 6년으로 한다, 3년이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를 6월 3으로 깎아내리고, 장관급으로 한다, 처장은 한 거를 반으로 내려가지고 차관으로 한다. 모두 반토막을 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사기소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국회에서 만든 것은 일반 고위공직자들은 이제 수사를 하고 검사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럼 검사가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의 우위성이 확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건 너무, 공수처 연위의 기관으로 두어버리니까 제한된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하면서 공수처가 기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재설계를 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문보장 부분에서 아까 뭐 수사관 같은 경우는 정년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설 곳이 없다는 그런 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 왜곡죄는 이 단어를 더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법을 왜곡하여. 이렇게 되니까, 그 법 왜곡이 뭐지? 제 느낌에는 법을 왜곡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를 한 경우는 이제, 처벌한다라고 하면서 1호, 2호, 3호, 4호 해가지고 한 5호 정도를 열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법을 왜곡하여라고 하는 것들이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이 되고, 그다음 처벌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아니 처음 도입 단계에서는 판사가 법을 왜곡했다라고 하는 피의사실이 입증이 되면 판사의 탄핵 사유가 될 것이고 검사의 탄핵 사유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유죄를 받기만 하면 법관 공직자로서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부분과 이제 다른 범죄와 경합이 되겠죠. 직권남용이라든지 그런 걸로에 따라서 문서위조죄라든지 그런 범죄에 따라서 주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 왜곡은 법을 왜곡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자체로 그래서 우리가 3년 이하? 예.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정도로 해야 법의 첫 단계로 도입이 될 수가 있지. 1년 이상 이렇다가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첫 단계에서 법 왜곡죄의 첫 논의는 이것을 도입 안착시키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우리 이은재 교수님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혹시 의원님들 질문할 거 있으면 먼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성윤입니다. 저 공수처법만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아까 비밀결사 그 부분도 제가 공적인 조직에서는 자리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토막 난 것은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공수처 조직을 중앙지검 수준으로 키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직과 인력을 키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이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수처법에 인원을 제한두는 게 맞느냐? 그럼 검찰청법에 검사 인원 두느냐? 정원 안 두거든요. 형사소송법에도 안 두거든요. 정원 문제를 좀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수처가 이거 하나 개정하려고 여기에 온 정신도 쏟고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법 정원만 별도로 이렇게 검찰청법처럼 검찰청법에 검사 정원이 안 나와 있습니다. 검사 정원법을 따로 두고 있는데
정원 문제를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좀 터주면 어떠냐. 예를 들어서 뭐 국회 검사 정원법 한다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령으로 한다든가 해서 좀 쉽게 좀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직원 문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 공수처 검사하고 일반 검찰 검사하고 차별을 뒀다는 한인석 교수님 말씀 정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이거 실전 경험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수처 설립되자마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장하고 차장 있을 때 제가 첫 번째 검사 조사를 받았고 제가 황제 소환문 논란에 시달린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 공수처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물적 시설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수원지검에다가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했습니다. 근데 수원지검이 택도 소리 말아요. 다시 기소해버렸거든요. 그때 이제 공수처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체면이 구겼는데 이런 문제는 공수처가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앞으로도 아마 인력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이 법에는 개정안은 절대 이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지휘권을 주려면요. 제 생각에 검찰이나 경찰에 해가지고 수사에 다시 송치해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없는 인력이지만 효과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안타까웠던 게 이 선제에 보면 다른 기관을 수사할 때는 범죄를 인지할 때는 이첩안이 돼 있고 공수처 검사의 25조에 보면 공수처 검사 혐의를 발견할 때에는 이렇게 이첩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인석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차별도 하는 겁니다. 공수처 예를 들어 검찰청에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는 고소장 진정서가 오면 저희 이 법의 취지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거는 오기만 하면 공수처로 넘겨라. 기초수사도 검찰청에서 하지 말고 이거는 검찰에 넘겨라 라고 했는데 대검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최소한 구속영장 청구할 정도의 혐의가 뚜렷해졌을 때 이게 검찰 말하는 인지보를 딸 정도 됐을 때 이첩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검찰의 비리가 공수처에도 가기도 하지만 검찰에도 많이 옵니다. 이 검사를 확인을 해가지고 실시켜버리는 게 많아요. 그러려면 이 법이 제대로 발동하려면 아예 고소, 고발, 진정이 모두 수사 단서는 검찰이나 오면 손대지 말고 직접 다 보내라.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24조하고 25조가 정합성이 있는 겁니다. 이 발견한 때를 명확히 규정해 주십시오. 접수했을 때 그 보내라. 이 해석 가지고 이번에 그 최해병 사건도 그 국방부에 수사할 수 있느냐 없냐. 국방부에서 수사할 수 있느냐 다퉜잖아요. 그때도 인지한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거든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해보니까 공수처 검사들하고 인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공수처가 앞으로 향후 10년 내지 15년, 20년 사이에는 수사 능력이 되게 떨어지고 수사권을 줬는데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출발하면서 시민단체 출신도 수사관으로 뽑아가지고 했는데 교육도 시켰어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수사 경험인 사람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특수 경험인 사람 뽑아온 거예요. 그러면 제2의 검찰이 돼버린 거예요. 검찰하고 표면적으로는 대립되는 관계로 설계가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일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당분간은 10년, 20년간 법이 개정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전직 검찰 출신을 인원을 늘려주되 전직 검찰 출신은 당분간 못 하겠다든가 아니면 검찰을 퇴직한 지 5년, 10년 이 검찰물이 완전히 빠진 다음에 오겠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수처 부장이나 검사가 전직 검사 출신이 와가지고 장악하는 바람에 제2의 검사,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력을 지원하실 때 이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어떨까. 제가 경험적으로 좀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주 귀중한 말씀이고요. 우리 박은정 의원님 괜찮아요? 예. 하도 의원님들은 보통 나가시니까. 의원님들이 되게 학구적이신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오병두 홍익대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오 교수님은
현재 형사경제 학회장이시고 또 공수처 연구에 대하여 아주 두터운 연구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예, 토론해 주십시오. 예, 방금 소개받은 우병수입니다. 우선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토론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오늘 이제 22대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원래 이제 보통의 이런 이제 학술대 토론회가 11시에 시작하면 12시에 끝날 것을 예정하고 토론자에게는 10분 정도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이제 일반이라서 토론문도 딱 10분짜리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되게 간략. 올해 식사를 갖다 놓은 것은 무제한하라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와서 좀 굉장히 당황을 했고요. 또 하나 당황한 게 보통 약간 차인섭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의원님들이 바로 나가시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랄까 이 발표자 토론자 이렇게 위주로 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좀 뭐 성인 의원님도 굉장히 실무적이고 핵심적인 얘기들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저는 뭐 이은재 교수님 글도 많이 읽고 또 이은재 교수님만큼 이제 이은재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이제 뛰어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골격의 입장에서 이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래서 뭐 토론이 될까 싶은 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만 이제 결국 우리가 겪어보니까 문제는 디테일에서 항상 이렇게 한 발씩 틀어지고 앞에 이제 개정안에 등자 하나 추가한 게 있는데 등자 관련해서도 실무상 논의가 또 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이 개혁이안의 기본적 입장은 이제 공수처가 예외기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이제 검찰 기구로 입법을 하지만 결국 검경이 주고 예외적인 형태의 모델이라는 건데 저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공수처에 대한 인식을 이제 소위 정상기관화의 관점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공수처는 이게 만일에 더 잘 만들고 싶으면 정상기관으로서 장기적으로 검, 경, 공 해서 3자 견제 구도를 계속 잘 관리하는 것이 형사사법 전체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또 하나는 어느 한 기관에 과도한 권력이 쏠리지 않는 입법이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검찰 분권 모델로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요. 검찰 분권론에 따르면 검찰이 분권화된 나라에서 항상 있는 것이 관할 조정 메커니즘입니다. 관할이 중첩되거나 모순될 때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되는 메커니즘이 있고 이제 이번 개정안에 수사협의회라고 들어갔는데 그건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입법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내용적으로는 조금 이견이 있는데 이게 원래회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검찰 검경의 수사준칙에도 수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구속력이 있거나 사건에 관한 조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어가지고 결국 뭐 기본 입장만 다루다가 아무 합의 없이 그냥 서로 힘자랑만 하다 끝나는 일도 있고 아니면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조금 더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좀 그런 측면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법무부안은 이제 개혁의안 자체가 상당히 완결성을 가진 안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앞뒤가 맞아요. 그 법 자체로는. 근데 거기서 몇 개만 띄어내도 전체 구도가 흐트러지게 된 것이고 그게 이제 법무부안의 모습이고 현재 입법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입법적인 조율이 있었거나 뭐 국회에서도 얘기들이 있었을 텐데 결국 개혁안이 완결적인 모델이라 할지라도 실제 그렇게 개정이 될 건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서 우선순위의 문제하고
협상 과정에서 버려도 괜찮은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조금은 이제 입법적으로 이제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물론 그렇게 밝힐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기관 상피 원칙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이제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법률적 용어로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교차관할이라는 표현을 써왔어요. 교차관할이 뭐냐면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이 가지는 수사기소 권한이 있는 만큼 공수처가 대응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수처, 방금 한인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검찰청법 4조 4조 1항 1호 나목에 보면 공수처 소속의 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범죄가 아닙니다. 만일에 이제 그렇게 교차관할을 생각한다면 지금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사건들, 이제 법의 법제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선균 배우 사건에서도 검찰 수사관이 개입된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도 디넷 문제, 최근에 얘기인데, 그거 다 검찰 수사관들이 개입된 문제들인데, 여기에 관할을 누가 할 거냐? 이 사람들 검찰이 기소를 해줄 거냐, 수사하고 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기관상피 원칙이라는 표현을 좀 개발해서 좀 맞춰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계속 이제 우리가 공수처는 사실 이제 두 개 프레임 아래에서 20대 국회에서 만들어서 21대 국회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항상 이제 양극단의 프레임이 있어요. 이제 무능과 편향 프레임에 이제 갇혀 있는 거죠.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내가 마음에 들면 저쪽에서는 이제 편향이라 하는 거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저쪽에서는 좀 무능이라는 걸 들고 나오죠. 그런데 공수처는 성격 자체가 여야 모두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설계했고, 따라서 누구로부터도 편향을 못 받는다. 이제 공수처의 숙명인 거죠. 이제 그거를 조금 보고서 지난 33년의 공수처의 역할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보니까 공수처의 소위 효능감 얘기 나오잖아요. 공수처가 뭔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효능감을 느끼게 해준 사건이 3개가 있는데,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발사주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 받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혜병 사건 수사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 아까 전현희 의원 오셔서 감사원 고발 사건 3가지인데, 3가지가 같은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수처가 다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팀에서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부장검사 둘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곧 재계약을, 말하자면 임기 연장을 앞두고 있는데 어찌됐든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나가게 되면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수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지는 많은 평가도 있겠지만, 실제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또 하나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공수처에 대해서 왜 효능감을 느끼기 시작했을까? 공수처 수사의 이제 제일 큰 비판 중에 하나가 깜깜이 수사예요. 깜깜이 수사라는 뭐냐면, 뭔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건 뭐 수사기밀 유출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수준의 얘기는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사 진도는 느리게 나가고, 뭐 하는지는 알 수 없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모르니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하니 저 100억 넘게 예산 들어가는 기간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었던 건데, 최근에 효능감의 상황들은 한번 형사사법 전체의 관점에서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있다. 이 말씀드리고, 21대 국회 이제 30개 법안 말씀하신, 정확히 35개고, 그 중에 5번째가 국회 대안이 돼서 통과됐죠. 1차 개정에 이제 추천위원회가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 법안에서 30개를 검토를 하게 됐는데, 이 안을 검토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안이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보다 별로 좋은 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사실 완결성이 굉장히 높았던 안이죠. 왜 그러냐면 반발성 아니고, 사실은 그 내부에서 이 제도가 내부적으로 모순이 되는 법안들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왜 이걸 제안했지? 라는 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통일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 안에 대한 반영보다는 오히려 이제
다른 쪽에서도 준비된 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이 이제 참여연대 안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안도 있고, 연구자들이 몇 있습니다. 연구자들 많지 않습니다. 공수처 연구자들이 논문은 많은데 정말 공수처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몇 명 없는데 그 안들이 있으면 조금 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현희 제가 너무 길게 전현희 의원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그 공수처법 헌법소원 관련해서 2020 헌마 264 결정이 있습니다. 결정 안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된다. 그 대표적인 얘기 중 하나가 검찰청법 4조에 해당하는 조문이 공수처법에 없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하지만 뭐 우리가 볼 때는, 법률가들이 볼 때는, 이거 준용되는 규정에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빈틈을 보였던 부분이 있고, 그 결정 나오고 나서 아주 빠른 시에 군사법원법은 바꿨어요. 군사법의 군검찰의 지위는 바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취지를 이미 입법적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더 좀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고, 근데 강론적으로 보자면 이게 이제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하고 병행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던 것인데 그 부분에 이제 좀 이제 세밀해지니까 그렇고, 이제 중요한 문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세 가지는, 수사기소 일치는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수사기소 일치가 권한의 확대와 연결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공수처가 권한은 작지만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금의 인력 규모는 오지 않는 거 아닌가. 권한 늘려놓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왜 권한 이렇게 많은데 왜 수사 안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또 곤란한 문제이다. 즉 권한과 인적 구조에 비례적으로 권한을 준 만큼 인력도 주고 이게 맞춰가면서 권한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사협의회 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협의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재정 기능에 관한 것도 있는데, 일단 외국의 프랑스나 독일은 검사제도를 두는 나라들은 다 이게 있습니다.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 권한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 아니면 먼저 인지했다고 사건 이제 개입할 때 당연히 의안이 있는 것이라 그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장치들을 두고 있고, 재밌게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권한에 관련된 재정 규정을 만든 종문이 있어요. 뭐냐면 군사법원법이에요. 군사법원법이 최혜령 사건에 등장한 민간이 이첩과 관련해서 이첩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이첩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조항 모델은 조금 체계적으로 가져오면 좋을 것 같고, 수사협의회 같은 경우도 이제 상설협의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상설협의체 모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선적 관할이든 보충적 관할이든 관할을 설정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장들이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기관,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 어디서 맡을 건지. 검찰도 와서 항변할 수 있겠죠. 이거 우리가 언제 수사 이만큼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시간에 지체 없이 거기서 서로 알려버리는 사이에 사건도 흘러가고 소송수사 늦어지는 바람에 증거는 없어지고 증인들은 도망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이제 도입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외국제 관련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오랜 동안 이제 반대해왔습니다. 도입 반대한 게, 독일의 예를 잘 아시겠지만 검사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검사를 염두에 두고 이 정부를 만드는데 검사 처벌 안 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해야 처벌을 하는데 잘 처벌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판사들이 처벌받기 좋은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문 나오면 그러니까 법외국제 독일이 있으니 우리가 하자 이런 얘기는 조금 실정과 거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공수처가 이 관할을 갖게 됨으로써 이것을 할 수 있는 절차적 조건이 만들어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드디어 이제 법외국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었다. 이런 점을 우리가 하고 이제 좋은데, 이걸 공수처법에 먼저 넣는 것이 좋을까?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는 법외국제 대상이 되지만 검찰청 검사는 법외국제 대상이 안 되면 굉장히 좋은 타겟이 될 거다. 검찰청 입장에서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규모도 적으니까 검사 매거로 기소하고 수사 시작하면 이제 업무를 마비시킬 수도 있으니, 이거는 오히려 절차적 안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개혁의안이 이제 강점이 아까 말한 교차 관할이 확보가 돼 있으니 형법에 바로 넣어도 상관없지 않겠나. 바로 넣어서 시작해도 좋다. 다만 이제 아까 한석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조문의 세분화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고, 그다음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왜 안 처벌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제 열린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교차 관할을 확보하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환영하고 이제 또 이제 아까 한석 교수님도 약간의 이제 뭐 논의를 통해서 계속 발전시켰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논의들을 발전시켜서 이 법안이 조금 더, 지금도 훌륭하지만 또 훌륭한 법안으로 잘 성안되고 또 국회에서도 좀 잘 받아서 입법 과정에서 이렇게 좀 타협하지 않을 부분을 명확히 해서 좀 입법을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아주 정확하고 좋은 지적이고 뜨끔한 대목도 많이 있죠. 깊이 살피지 못한 그래서 자기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남준 변호사님은 우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1기에서 위원으로 하고 2기의 전체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개혁의 가속도를 붙이는데 역할을 했던 우리 사법개혁가, 형사사법개혁가입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 토론해 주시죠. 일단 이 발정문 하신 이윤재 교수님이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 조문화 작업을 직접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발전문을 쭉 읽어보니까 이 안타까움과 분노가 뭐 발전문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도 그때 이제 조문화 작업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은 토론 과정에 참여해가지고 상당히 이상적으로 잘 정리된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왜곡된 부분. 아마 여기서 제일 정리 잘 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아마 아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발전문에도 언급하고 있지만은 이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독립된 수사기관이죠. 그리고 기소기관이죠.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이 안은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완성된 법안 형태를 개혁이 아닌 그 모습을 담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 안에 찬성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그 설립 취지나 그게 어떻게 변화되냐 그런 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고위공직 직무 관련 부정부의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구조적인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기구로 상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신설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그 고위공직자의 부패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는 검찰권의 남용이 이제 시대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독점적 권한을 바탕으로 또 그 권한을 별건 수사나 표적 수사 등을 통해서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는 이제 큰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최근에는 특히 이제 검찰의 수사권 독점적 기소권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이 공수처가 더 좀 각광받는 그런 제도로서 이제 기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기 공수처 이제 끝났는데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언론이나 국민적 기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평가입니다.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들은 그 외에 많은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좀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다 하는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 그 1기 공수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평가를 해보면 제도적인 문제점과 운영상의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발제자께서 매우 정리를 잘 해줬습니다. 일단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이 법무부 TF 그리고 국회를 거쳐가지고 매우 축소가 되어버렸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무직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어떤 디테일한 그런 검사와 수사관에 관한 규정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하기 힘들어지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일부 또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는 부분이 생김으로써 일부는 사법경찰인지 검사인지도 좀 불확실한 그런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호랑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고양이가 만들어져 버렸다 뭐 그런 평가까지 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점은 공수처가 처음부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좀 안타까운 점인데 그것은 설립 당시부터 이미 예견되었다 이렇게 하는 점이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단 설립을 해 놓으면 뭐 어쨌든 조직은 자가 발전 확대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점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기에도 너무 참 작은 규모와 너무 적은 권한이었다 하는 게 좀 정확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운영상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또 알겠습니다. 일단 제1호 공수처 최초의 사건을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 입건한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법적 쟁점도 별로 없었고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없는 사건인데 그것을 이점 요건 행사해가지고 기소를 했죠. 검찰을 견제한다는 공수처의 어떤 그 설립 목적과 비전을 봤을 때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규영 검사, 윤정천 면담 보고서 외국 유출 사건을 이첩 다시 기소 의견으로 제기하고 하자마자 검사가 바로 그냥 그 기소를 해본 그 사건 같은 경우도 별로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계속 절차만 핑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임을 그냥 검찰로 그냥 떠넘겼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죠. 그 부분은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견제기관들의 역할을 하도록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게 수사권 예외적으로 공수권까지 준 그 취지를 공수처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공수권 유보부 이첩 문제도 있었고 또 계시지만 황제 조사 논란도 좀 일단 초기에 비난을 받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언론에 의해서 확대 과장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공수처를 좀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측에서 무능이나 편향 쪽을 주장하는 그런 쪽에서는 이 법이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를 강조한다기보다는 공수처 자체가 필요 없는 기관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는 그런 언론에 의해서 평가되는 그런 측면도 많았습니다만은 또한 실제 공수처 구성원들이 그런 점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좀 하지 못해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부분도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도 제대로 발부를 받지 못했고 물론 아마 법원에서 좀 의심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최근 손중성 검사 사건에서는 1심 유죄 선고를 꺼내냈고 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한 그런 기관이다. 그래서 1기가 맞춰가는 그런 관점에서는 초기의 그런 어떤 부정적인 평가에서 아주 잘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평가는 받지 못하겠지만은 그 효능감은 확인되기 시작했고 그 제도 자체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의미가 있다는 점이 좀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과제에 대해서는 결국 지금 발제작에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공수처 그 자체의 존재 의미를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이 기대는 이 효용은 그 비판을 넘어서 이제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공수처로 많은 사건들을 이첩하고 있고 또 국가기관에서 공수처의 사건을 의뢰하고 고발을 하고 있으며 또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손준성 검사 유죄 판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발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발제문을 발제문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협의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꼭 필요한 거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그 수사기관이 구조가 아주 수직적인 구조에 익숙해져 가지고 어떤 협조하는 그런 문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법률로 좀 관계를 해놓아야 이 부분이 앞으로 전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신설공수처가 국민적 합의에서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기 공수처가 맞춰가는 과정에서 그 존재 의의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는 제도의 개선과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또 운영사용 문제 좀 있었습니다만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운영사용 문제도 상당히 해결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됐듯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또 심지어 미국의 대법원 같은 경우도 자기의 위상을 운영 과정에서 뭐 확립해간 과정에서 마베리 메디슨 사건 같은 경우 위헌법률 심사권을 스스로 확립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좀 제대로 정비가 된다면 그 기능을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좀 앞으로 고려될 점에 더 말씀을 드린다면 조국 혁신단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수사 기소 분리 법안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등이 곧 상정되고 오늘 오후에 발표까지 이제 조국 혁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들은 검찰을 공소청으로 조직 변경하고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사건 입법정을 하도록 하고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사전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직위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법안을 제가 살펴보니까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하면서 그 직위를 차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다시 장관급으로 공소청을 올려야 된다는 법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입법된다면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전통이 확립되었을 때 공수처가 과연 수사권을 가져야 되느냐 기소권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영국의 SF처럼 작은 규모로도 중요한 사건만 처리하는 수사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기관으로 자리를 매김해야 되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의견을 밝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오전 회의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12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런치 토크 하는 시간. 그러니까 요 앞에 맛있는 샌드위치가 있는데 지금은 런치 토크라고 생각하시고 요 뚜껑 열고 식사 샌드위치 드시면서 뭐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박원정 의원님 혹시 이 단계에서 개입 그래요? 예. 우리 김영중 박사님은 지금 형사법무 정책연구원의 지금 기조실장 사실상의 공식 타이틀이 기조실장이에요? 지금 기조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전체 기조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역할도 하면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뭐 해설집도 내고 가장 아마 디테일해서 소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식사하셔도 됩니다. 예, 그 위원장님 아니고 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 토론을 맡은 김영중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제 원래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은 굉장히 생각이 좀 날카로워지고요. 비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리고요. 물론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토론을. 그래서 저는 이제 날카롭게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공수처 연구를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출범하기 전에 이제 출범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연구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예전에 추미애 의원님 장관님 있을 때 그때 이제 토론회도 참석을 했었고 공수처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도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고요. 또 공수처의 자치평가위원이라고 있는데 뭐 크지는 않지만 그런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도 듣고 조언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좋은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에,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가 전담해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사를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보면 이제 좀 약간,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랄까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약간 보여주기도 했고, 해서, 실망감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아니면 기대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수사기소 분리. 저는 이제 그걸 가장 크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 검찰에 넘겨야 되잖아요. 그럼 검찰이 또 다시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이제 공수처에다가 보안수사 요구를 해야 되냐,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 영장은 제대로 구속영장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은 잘 청구해서 집행할 수 있을까? 여기는 도대체 검찰기관인가, 그런 수사 부분에 있어서 검찰청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그냥 이 수사기관을 봐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막 야기되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기소. 그래서 만약에 이 법률안에서 뭘 맨 처음 해결해야 될까라고 누가 물어본다면은 그 사람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사기소 일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수사기소 일치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사가 잘 안 되는 건 그건 맞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그 수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 되는 건 맞은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에 또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법률 개정안에 이제 제시한 걸 보면은 이제 특별검사,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검사 있잖아요. 특별검사 이제 많이 하시지만은 그게 역대 특별검사들 보면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수사관들이 굉장히 많이 파견을 받고, 그래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거든요. 근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인력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특별검사 정도도 안 되는 정도의 사실 인력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최정점에 있는 권력자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할 수 있을까? 일단 칼을 주지도 않고 일단 이제 나무 목검 정도 가지고 어쨌든 휘둘러 봐라 라고 하는 걸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인력 수급하는 것도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필요하다 정도로 생각하고요. 공수처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행정 인력이 부족하니까 저희 위원회가 이제 기관이 보면은 법무부 같은 경우는 법무부가 있고 또 검찰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쪽에 징계위원회를 만들었고 검찰 쪽에 또 이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공수처는 그걸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필요한 위원회를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행정인력이 당연히 많이 필요하죠. 그 위원회를 다 관리를 어떻게 누가 할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 행정인력 확보도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일을 잘할 걸 기대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갈 때마다 느끼는데 물론 이제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겠지만 어떤 부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오병재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서는 정말 밤낮 없이 일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정시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사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거기서 수사를 맡아가지고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부서가 다 그 정도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번에 듣기로는 제일 많이 들어온 사건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니까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뭐가 제일 많이 들어올까? 고소고발이. 고소고발이 제일 많이 들어오면 직권남용이라고 합니다. 직권남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검사에 대해서만 들어오냐? 그건 아니고 판사. 그러니까 검사, 판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판받으면은 재판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소 불기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럼 그걸 다 들여다봐야 될까? 그걸 다 들여다보면은, 하세요 걸리겠죠. 정말 중요한 사건을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게 당연하고요. 요 조직 내에서. 그래서 이첩을 아예 못하게 한다? 라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첩 요건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첩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서없이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징계를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는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 같은 게 징계라고 하는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는데 왜 이번에 개정안 내실 때에는 징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을까? 저는 좀 약간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이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었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징계를 이렇게 자세하게 담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없애야지 정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징계 규정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번에 오병대 교수님이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주석서 만들 때, 차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처장을 징계하는 구조가 있어요, 또. 예. 원래는 이제 처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장이 징계 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럼 밑에 사람이 검사도 모아놓고 차장을 몰아낼 수 있는 구조거든요. 처장을. 그래서 이 부조적으로 볼 때 이건 맞나?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정치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장과 차장 임기 관련해서 제가 113페이지에 이제 써놓긴 했는데, 처장과 차장과 임기를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보시면은 처장이 사건을 지휘하는 게 아니고요. 차장이 대부분의 중요 사건을 지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 차장 정도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도 어느 정도 차장하고 처장하고 분리해서 처장이 3년이면 차장은 4년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뭔가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출범하면서 처장이 제청해가지고 차장을 이제 임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 사이에 이제 차장 임명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됩니다. 사건 연속성, 그러니까 수사의 연속성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임 심사 기구가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검찰청법에 따르고 검사 적격 시험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적격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에는 현재 그런 그러니까 연임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아마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거하고, 그리고 연임을 하게 될 경우에, 만약 연임으로 간다면은, 현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과급여 같은 걸 두든지, 아니면 부칙에다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나중에 이제 법률적인, 해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좀 약간 비판적으로 삐딱하게 본다면은, 검찰총장은 앞에다가 열심히 열거를 해놓고, 대법원장하고, 경찰청장은 왜 없을까? 급이 낮아서 그런 건가? 네.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이제 국가기관에 이제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의 문제라면은, 대통령하고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장, 국회의원, 그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그냥 퉁 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 정도를 두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모양새가 좀, 사실 좀 열거식으로 돼 있어서 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법외국제는 저희 오병재 교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외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결국 좀 논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로 좀 한정적으로 좀 해야지 좀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장의 직무와 권한 관련해서 이건 사실 별로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소관 사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의안 제출 건의, 그리고 대통령령에 대한 건의를 담고 있어요. 17조사의 사망에 따르면은. 그래서 법률을 개정하려면은 반드시 법무부 장관을 거쳐야 됩니다. 아니면 의원입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원입법이 많은 겁니다, 이게. 법무부 장관을 못 가니까. 이거를 제출할 수 있게, 지금 그럼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한테 갑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협의회도 사실 국무총리 산하에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개정안이라든지 이게 국무회의 관련된 그러니까 개정안 발의 같은 이라든지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무총리한테 하는 것도 이제 괜찮겠다. 굳이 법무부 장관한테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협의체 두자고 하셨는데, 제가 공수처 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왜 너희들은 검찰하고 항상 이렇게 대립이 있냐. 좀, 수사협의회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협의회를 만들어서 하자.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청을 계속 했고,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일단 검찰청에서, 대검 같은 경우에는 이 공수처라는 기관 자체를 본인과 똑같은 급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누가 중심이 될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무총리 산하에 둔다고 한다면 그러면 국무총리가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국무조정실에서 할 건가? 국무조정실에 누가 중심이 돼가지고 다 모여라고 해서 이 안건을 처리를 할 건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중심이 누가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회의 소집은 누가 하고 안건은 어떻게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법률안 만들 때 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취지가 담길 수 있잖아요. 네, 중심이 누가 될 것인가. 뭐 이 정도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중 박사가 발표할 동안 샌드위치를 반 개를 먹어보니까 벌써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이 가지고 식사 되겠나 했는데 식사가 되고도 남는 정도의 양입니다. 식사하시면서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기다렸던 박은정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 토론에 너무 귀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고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수처법 개정 관련해서 공수처 강화는 조국혁신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고 그동안 나왔던 개정안들을 모두 지금 취합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윤재 또 존경하는 한인섭 교수님의 이 개정안이 저희 방에서 또 지금 마련되는 개정안의 굉장히 중요한 또 자료로 또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공수처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고 해서 그 고민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공수처 자체를 너무나 조직 자체가 작아가지고 이 지청 수준밖에 또 못하는 이런 조직에서 굉장히 중대한 수사들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이제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서 처음에 공수처를 만들 때 그 염두에 두셨던 게 본청이 지금 공수처가 과천에 있는데 지청을 염두에 두시지는 않았는지 지금 세종 같은 경우 아니면 그냥 광역시 단위로 지청을 좀 둬서 이 공수처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전체적인 이 전국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대상 범죄를 물론 이제 공수처 판검사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1급에서 3급까지 공직자들의 전체 대상 범죄를 전부 다 담기에는 지금 공수처 지금 규모로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좀 드는 생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 지금 대통령 배우자의 청탁금지법이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같은 경우,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할 때 전국 검찰청의 검사들이 모두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이 감찰이 불법하다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해당했는데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냥 넘어갔어요. 검찰이 스스로 국가공무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할 리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감찰은 모두 적법했다고 제가 1심, 2심 모두 판단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2심에서 절차적인 위법이 있어서 취소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그건 징계 절차 위법이고 감찰은 모두 적법했다고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받았는데 그 당시에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감찰이 불법하다 그러니까 감찰하지 마라 이렇게 집단 행동을 했던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컸는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걸 들여다볼 수가 없었던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적어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대상 범죄에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법 왜곡죄 관련해서 오병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공수처가 수사할 요건이 갖추어졌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굉장히 법을 왜곡해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사건에서 검찰이 공격해야 될 대상은 굉장히 중형을 부여하면서 여러 가지 법을 막 다 집어넣어가지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한테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좀 유리한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형량을 줄이고, 이런 비판을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법 왜곡죄로 들여다볼 수는 없겠는지. 지금 검찰권 남용은 법 왜곡죄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법을 왜곡하여 요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어쨌든 좀 처벌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면 독일에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도 법을 왜곡하여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설시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오 교수님께서 이건 형법에 넣어야 된다는 건 100% 동감하고요. 공수처 검사들만 이 법 왜곡죄 처벌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법에 넣되 이 법 왜곡죄를 어떻게 그 취지를 살릴 것인가. 김용민 의원님 규정은 조금 그냥 법을 왜곡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만 해도 사실은 해석의 여지,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대상 범죄들, 예컨대 명백하게 이거를 적용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유사 사건에서는 적용했었는데 어떤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에서는 뺐단 말이죠. 그거를. 그럼 그거는 사실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법을 왜곡한 거죠. 그럼 왜곡해서 한 거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이거를 좀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시에 무조건 나가야 되죠. 1시부터 이 장소를 다른 회의에서 빨리 말이 되겠습니까? 일단 박은종 의원님 말씀드린 공수처 지청 문제는 원래 이제 개혁이 토론 과정에서도 있었고요. 이게 장래 알아서 될 것이다. 지금은 일단 이렇게 하자.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제안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역시단이 그때 다 얘기가 있었고, 장래에 될 것이다. 청탁금지법, 이게 공수처의 대상 범죄는 시간에 따라서 변동을 할 것입니다. 그 정세에 따라서. 청탁금지법을 왜 이번에 안 내면 이게 양이 너무 많지 않을까. 지금 공수처가 지금 부담이 많다고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또 하고, 틀림없이 아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이게 현안이 생기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입법이 대응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바뀔 것 같고요. 법 왜곡죄 부분은 이제 구성 요건이 독일인 사실은 법을 왜곡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독일에서도 이게 그걸 위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첨부해서 만든 건 독일보다 더 구체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사실 독일보다 훨씬 더 구체화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생소한 부분이 있다는 면, 그리고 적용의 현실화, 아까 지금 형법에 두어야 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제가 말하는 거는 어디가 물꼬는 터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공수처가 가장 그래도 위상을 갖다가, 지금 이 개정안이 공수처법 개정안이잖아요. 그 위상도 높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법 왜곡죄의 그 취지와 가장 부합하는 기관이니까 여기서부터 집어넣고, 이게 들어가면 형법에 생길 겁니다만. 이게 형법에 생기길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형법에서 이렇게 크게 큰 덩어리에, 왜냐면 형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검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판사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수사 종결권을 이제 경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 들어가야 되죠. 이 복잡한 내용을 갖다가 형법에서 만들려면 한참 걸리고, 그리고 아마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수처법에 들어가면 연쇄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뺄 수가 없으니까.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다음 팀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상당히 잘 만든 개정안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5분 지적을 받고 나니까 고쳐야 될 게 엄청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다 지적이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징계법 부분도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왜곡죄를 공수처법에
넣는다는 것은 법의 원칙에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전공법으로 형법에 넣는 전공법으로 취하는 것이 여러 국가기관에게 다 통용되어야지 공수처 괴롭히기 용 아니냐 하고 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법 위반이 더 포함되어야 되느냐. 청탁금지법이나 우리 공무원법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잘 해가지고 우리 안을 잘 만들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국회에서 잘 활용해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잘 반영해서 하나의 이제 모법을 만들고 모법 개정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협상 과정에서 또 달을 넣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방향성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안을 만들어내면 학계의 역할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긴밀하게 서로 토론해가지고 좋은 안을 더 진일보한 안을 만들어낼 테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분발해서 좋은 결실로 나아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시간상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